지금 아까 이 앞부분에 그림 8-8-3은 바로 밑에 페이지에 있습니다. 이렇게 준수를 하고 나니까는 개체수가 확 감소했는데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다시 회복이 되더라. 그런 말을 하고 있고, 그 밑에 있는 그림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보면은 끝내는 72년도에 했을 때 72년도에 까만색입니다. 이렇게 했다가 준술지역입니다. 이거 준술지역. 준술하니까 개체수가 확 감소했어요. 이렇게 감소했는데 1년만 지나도 다시 점점 회복하는 게 보이죠, 그죠? 이렇게 회복하게 되더라. 생각하는 그림입니다. 자, 그리고 이 앞에 보면 이제 태국의 주석 체감장입니다. 주석 체감장인데 여기도 보면은 끝내는 주석을 체감하면서 이게 끝내는 그 주변에 있는 산호초에도 영향을 좀 주더라. 특히 망그로브 지역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는 강 바로 옆에 쉽게 나무 같은 것들도 뭐 숲이 좀 있었던 거죠, 그죠? 그런 지역에는 끝내는 어떻게 되느냐, 유기물과 영양소가 대폭 감소해서 식물들이 서식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런 지역에서는 회복하는데 아까 위에서 나온 것처럼 뭐 1년, 5년이 아니고 무려 20년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밑에 보시면 연안색 주수 채광이 상당히 오랫동안 되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점점 감소하게 되었다. 실제 한번 그려보시면 이런 것들도 보면 실제 이게 조그만 마을입니다. 어촌인데 그냥 사람들이 텐트 치는 거 보입니까? 텐트 치고 빨리 하는 거 보입니까? 이렇게 텐트가 있고 이런 곳에 사람들이 다 있어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사람이 직접 들어갑니다. 들어가가지고 밑에 있는 흙을 퍼오는 거예요. 퍼올 오면 거기에 있는 주석을 추출해가지고 그것을 파는 거죠. 그죠? 실제 사람들이 일일이 다 이렇게 사람들이 들어갔습니다. 당연히 이런 지역은 워낙 가난하다 보니까 환경에 대한 그런 문제점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건강상은 상당히 나쁠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저렇게 주석을 많이 채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염되어진 준설물. 아까 말한 것처럼 실제로 위에 있는 것은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방파제를 건설하거나 어떤 지역을 매립을 하거나 아니면 건물을 지을 때 콘크리트를 만들 때 필요로 하는 모래나 자갈을 채취하기 위해서 준수를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바다에 나가서 모래 같은 것, 자갈 같은 것을 준수를 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사용하는 목적이 아니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지역은 너무 많이 오염됐다. 너무 악취가 난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좀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해달라. 내지는 배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계속 퇴적물이 쌓이니까 배가 운항하는데 위험하다. 바닥에 닿여가지고 프로펠러가 돌아가는데 위험할 것 같다. 그럼 어찌 되느냐? 그런 것도 준수를 하게 됩니다. 여기 있죠? 항만, 항구, 강, 운항 이런 쪽은 배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배의 운항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준수를 한다. 그런데 이런 지역은 말만 들어봐도 어떻습니까? 항만, 항구, 운항 배가 많이 갔다 왔다 하고 항이 있다는 말은 산이 발전했다는 말이고 그 지금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선진국이 돼가지고 하수, 공성 배수 처리 시설이 잘 돼 있지만 옛날에는 안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고 아마 여러분들이 2학년, 3학년 때 바로 뒤에 있는 통영 하수 처리장만 가더라도 이게 생긴 지가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에요. 그 말은 뭐냐? 이게 생기기 전에는 하수 처리가 제대로 안 되고 바로 바다로 다 갔단 말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어찌 되느냐? 당연하게 육지 쪽, 산이 아니고 바다 쪽, 해변을 중심으로 큰 도시가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 될까요? 그쪽으로 그냥 하수가 처리되어지지 않은 물이 그대로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은 오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지역은 형리성 상태, 아까 말했죠? 유기물이 많이 있으면 끝내는 어떻게 되느냐? 미생물에 의해서 유기물이 분해되어 있게 되고 그럴 때 산소의 공급이 충분하지 않으면 산소가 고갈되면서 끝내는 호기성이 아닌 혐기성 조건에서
유기물 분해가 일어납니다. 현미성주권에서 유기물 분해가 일어나면 우리 몸에 해로운 해양 생물에도 해로운 암모니아라든지 황화수소, 메탄 이런 가스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쉽게 해서 냄새가 난다 이 말이죠. 악취가 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한 뿐만 아니라 그런 유기물뿐만 아니라 당연하게 이렇게 항만, 항구 이런 게 있으면 공장도 있을 수밖에 없고 공장 폐수가 나올 수밖에 없고 공장 폐수는 또 당연하게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제대로 폐수 처리가 되어지지 않은 폐수가 그대로 방류되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당연하게 이렇게 중금속이나 아니면 살충제를 항구에서 항만에서 쓰지는 않겠지만 저 위에 농지에서 살충제를 많이 뿌리면 어찌 될까요? 비가 오면은 그게 씻겨서 살충제가 내려올 수밖에 없겠죠, 그죠? 이렇게 아주 높은 중금속 그 다음에 살충제의 농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오염되어 있다 이 말이죠. 표 8-1을 보시면 그래서 실제로 북해와 영국해에 투기되어진 준설토 아마 이것들은 보나마나 주로 준설토이기 때문에 아까 같은 경우는 깨끗한 지역에 가서 모래나 자갈을 채취해서 쓰는 거고 여기에서 말하는 준설토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고 항만이나 항구 아니면 강하구, 항로 주로 오염되어져 살충제라든지 중금속으로 오염되어진 퇴적물, 오염되어진 준설토 이것을 가지고 영국이나 북해에 많이 버렸습니다. 투기했어요. 그러니까 쭉 긁어가지고 그냥 그렇다 산에 넣으면 냄새 나겠죠, 또 당연하게. 오염되어진 것을 굳이 바다에서 끌어내가지고 육상에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하게 옛날에는 생각이 간단합니다. 냄새 나네. 끌어가지고 그걸 육지에 아닙니다. 육지에 넣으면 또 반발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끌어서 더 먼 바다에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더 먼 바다에 있는 해협이나 국해에 버린 게 얼마냐? 국가별로 요만큼씩 버렸다. 단위가 1000톤입니다. 곱하기 1000, 2300만 톤, 2000만 톤, 1000만 톤. 그러니까 이게 1990년 1년 동안에 버린 게 이 정도입니다. 그 안에 있는 중금속의 양이 얼마냐? 이 정도다. 맞죠?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오염되어진 준설토에 포함되어져 있는 카드뮴만 하더라도 벨기에 같은 경우는 2300만 톤을 버리면 그 속에 구리가 47톤, 수은이 7톤, 구리는 339톤, 나분 640톤 이만큼의 중금속이 그냥 바다로 버려진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산업 폐기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준설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준설은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바로 옆에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모래나 자갈을 사용하기 위해서 바다에 가서 준수를 해서 사용하겠다. 모래, 자갈. 두 번째, 해운 항로의 막힘을 방지하기 위해서. 플러스 지금은 그냥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주민들의 어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악취가 나는 오염퇴적물을 걷어내는 작업도 합니다. 그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알았죠? 이런 것들은 준설토가 오염되어 있고 오염되어 있는 것을 예전엔 바다로 버렸는데 요즘에는 이것도 함부로 못 버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지난주에 갔을 때 자문에 간 게 바로 뭐냐면 오염퇴적물을 너무너무 오염되어서 주민들이 좀 걷어달라, 처리해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걷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대한 연구, 그런 연구를 해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버릴 거냐에 대한 연구, 이런 것들을 지금 국가에서 시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연구도 이제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이 오염되어 있네, 심하게 오염되어 있네 이런 것만 우리가 알 수가 있었는데 지금 단계는 수준이 어디까지 갔느냐? 오염되어 있는 것을 끄집어내어서 지금 영국이나 유럽 사람들이 마구 버리는 것처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함부로 못 버리고 그것을 어떻게 잘 처리해서 우리가 그 퇴적물을 재활용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 가서 매립을 해서 인공섬을 만들든지 그런 쪽으로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쪽으로도 연구가 필요하다. 자, 준서를 했고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은 산업 폐기물을 가겠습니다. 자, 폐기물 쪽에는 뭐가 있느냐면 제일 먼저 성광 폐기물. 이것은 광산입니다. 이거 트레일이 아니고 테일입니다. 테일. 광산 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찌꺼기란 말입니다. 성광 폐기물이라는 말은.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죠. 금속 물질을 채광하는 과정에서 끝내는 많은 양의 원하지 않는 부산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 광산을 한다는 말은 뭐냐? 저 밑에 금광이 있다 하면 금광까지 터널을 뚫어야 됩니다. 그건 뭐냐? 금광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뚫는 모든 터널, 그 안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뭐냐? 선광 부산물입니다. 어딘가 갖다 버려야 돼요. 엄청난 양의 부산물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보면 이 광산 주변에 보면 이렇게 채굴자 인근에 채굴하는 곳에 흙더미가 엄청나게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주변 공간을 크게 변형시킬 수밖에 없다. 심지어는 이런 것들은 막 쌓여 있는데 여기 지금 어디 돼 있는 차이나입니다. 차이나. 이것은 몰리브덴 광산입니다. 거기 아마 옆에다가 막 쌓여놨는데 비가 많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그것이 씻겨서 내려간 거예요. 보니까 이게 다리도 끊어졌네. 보니까 다리도 끊어진 만큼 뭔가 큰 홍수가 났나 봅니다. 근데 물 색깔을 봐보세요. 이렇게 해서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또 주변 공간을 크게 변형시킨다. 한번 볼까요? 한번. 이렇게 보니까 여기도 뭐냐면 이건 칠레네요. 칠레인데 뭔가 독성 물질이 있는 광산의 폐기물들은 하고 난 다음에 이 광산이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있는데 색깔이 보이죠? 이렇게 추출을 하고 나머지 성광 부산물들 광산에서 뭔가 필요한 것을 빼내고 나머지들을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곳이 이렇게 딱딱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색깔이 다 다르죠, 그죠? 이렇게 엄청난 양이 이렇게 쌓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광 부산물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쉽게 말해서 아마 뒤에도 나오겠지만 금광 이렇게 하면 금광이라 하더라도 여기는 땅만 파는 금이 나오네 라고 하더라도 아마 1톤을 캐면은 1000kg을 캐면은 그 안에 금이 1g, 2g 밖에 안 나옵니다. 그 말은 뭐냐? 나머지 999kg 플러스 998g 정도는 선광 부산물이 됩니다. 엄청난 양의 부산물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말대로 옛날에는 어떻게 했느냐? 탄광 폐기물, 저기 있는 표현들 하면 선광 부산물, 광산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물질을 빼내고 나머지 부산물들은 끝내는 그냥 해저 기포못에 투기했습니다. 간단합니다. 저희 함부로 이걸 갖다가 육상에 넣어 쌓아두면은 비 오면은 다시 끝나가니까 큰 문제가 되니까 그냥 바다에 버린 거예요. 동물상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건 지금 20년 전에 나온 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고 버린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안 버리죠.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성광 부산물들 갖다가 파이프관을 통해서 바다로 쭉 버렸어요. 어디까지 버렸느냐? 나는 연안에 버리면은 당연하게 영향을 받을 것 같으니까 우리 사람들이 살고 있는 연안에서 훨씬 먼 곳. 그래서 이게 보시면 대륙사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륙사면. 대륙사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해양학을 배우면 알겠지만 여기가 육지가 있고 그 다음에 수심이 점점 얕아집니다. 이게 대륙붕입니다. 대륙붕 하다가 어느 순간 깊이가 갑자기 깊어지는 곳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를 갖다가 대륙사면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는 심해져. 그래서 버릴 때 어디를 버리느냐? 여기 버리면은 여기 또 재부유되고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나에 버릴 때 파이프를 통해서 밑에 여기 버리면은 더 심해로 늘어가겠다. 그죠? 영향을 받지 않겠다 해서 대륙사면 이쪽에 버린다는 겁니다.
왜 깊은 곳에 버리느냐? 얕은 곳에 버리면 저수생물들에 영향을 줄 수가 있지만 아주 깊은 곳에 버리면은 깊은 곳 같은 경우에는 얕은 곳에 비해서 생물이 훨씬 더 작다, 적게 있고 그리고 지역 수산업과 무관할 수 있다. 그래서 그냥 깊은 곳에 버리면 별 영향이 없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깊은 곳에 버리는 겁니다. 이때 이것도 보면 표현이 오히려 육지에 투기한 것보다 해양에 버리는 게 훨씬 더 환경적인 측면에서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어찌 되느냐? 이제 환경공학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환경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육지에 버려도 영향을 주지만 해양에 버려도 똑같이 해양 생물이 영향을 받는다. 그게 사람들한테 영향을 안 주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사람들한테도 피해를 줄 수가 있다. 그래서 해양 환경도 보존해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버릴 때 다시 뭔가 처리를 해가지고 재처리를 해서 오염 물질을 많이 제거하고 난 다음에 버리든지 아니면 재활용하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환경공학적입니다. 근데 그게 아마 우리 원성욱 교수님 쪽에서는 유용자원 회수라는 게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다 처리하고 끝내 폐수 속에 나오는 거, 폐수를 그냥 버리지 말자. 그 속에도 유용자원이 있으니까 그것을 회수해서 쓰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쪽도 있는 거죠. 그 옛날에는 어떻게 했느냐? 보세요. 그냥 폐기물들을 바지선으로 운송해서 깊이 30에서 50m. 진짜 연안에 버립니다. 연안에 우르르르 버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1992년, 쉽게 말해서 제가 대학교를 1989년도에 졸업했는데 제가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그때만 해도 저한테는 영국은 엄청난 선진국이고 과학이 발전한 나라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영국도 이렇게 92년 제가 졸업하고 난 다음 몇 년 후까지도 성광 부산물 이거 그냥 뭐 바다에 버려도 괜찮아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의식이 지금과 지금의 기준이 생각하면 엄청난 거죠.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 겁니다. 의식 수준이. 지금은 이제 이렇게 못 버립니다. 자, 이것들을 보면 끝내 어찌 되느냐? 지속적으로 저세생물들을 질식사시킵니다. 영양을 많이 줬다 이 말입니다. 조하대라는 말은 조간대가 밀물과 썰물이 있으면 밀물은 밀물이 들어왔을 때의 최고 높은 곳, 썰물은 물이 빠져나갔을 때의 최저 높이, 이 사이를 조간대라고 합니다. 조석 간만의 차이, 이걸 조간대라고 하고 이것보다 더 밑에 지역, 그러니까는 썰물이 됐을 때도 물이 차 있는 부분이 있죠, 당연하게. 그 부분을 조하대라고 합니다. 그런 지역까지 동물상이 황폐되더라. 그럽니다. 자, 영국과 캐나다에서도 이런 승광 부산물을 많이 버렸는데, 버리고 난 다음에 해양 투기를 중지하니까 한 1년, 2년 정도 지나니까 좀 복원이 되는 것 같더라. 여기는 어떤 지역에 보면 여기도 캐나다네요. 근데 이 지역은 뭐 1년, 한 2년 만에 복원되었다라고 했는데 이 지역은 어떻게 됐느냐? 이 지역은 75년 동안이나 투기를 한 지역이랍니다. 75년 동안. 75년 동안 투기를 했는데 이 지역은 투기를 멈춘 지 12년이 지나도 지금도 생물문을 굶어주고 나옵니다. 복원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상의 생물뿐만 아니라 육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영향을 안 준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해양 생태계에는 치명적으로 장기간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아까 이 제목이 뭐였죠? 이 제목이 산업 폐기물이죠. 산업 활동을 하면서 나오는 폐기물 중에서 대표적인 게 선광 폐기물, 즉 광산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금, 알루미늄 이런 것을 회수하고 나머지 부산물들을 그냥 마구 버리다 보니까 일어난 환경 피해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 산업 폐기물은 이게 있습니다. 고령토 폐기물. 쉽게 말해서 고령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장독대 만드는 거, 화분 만드는 거, 흙으로 우리가
도자기, 자기를 만들죠. 그죠? 그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고령토입니다. 고령토를 쓴다 그러면은 당연하게 고령토 가서 삽으로 끌어내고 그러면은 그게 노출되어 있겠죠. 거기에 비가 오고 그러면 또 쉽게 내려올 겁니다. 그런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고령토를 캐는 곳에서는 그 밑에 하천을 따라서 고령토가 흘러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말입니다. 그때 고령토를 채취할 때 발생하는 미세한 모래, 페올리언, 음모조각 이런 것들이 밑으로 강을 통해서 계속 내려와서 쌓이고 쌓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쌓였다. 이렇게 많이 쌓인 것 때문에 동물상의 변화가 일어나더라. 이렇게 그러면 이런 고령토가 많이 쌓이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시면 저항성이 없는 삼각 조개류는 당연하게 개체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저항성이 없단 말은 뭐냐? 고령토가 들어오면 나는 저항성이 없기 때문에 죽는다는 겁니다. 저항성이 있다는 말은 저항을 해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조개류 같은 경우에는 보면 여기 보시면은 이런 것들은 특징적인 동물사이라면 살아남는다 이 말입니다. 밑에 그림을 보시면 압니다. 그림을 보시면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시면 이 지역이 뭐냐면 차이나 크레인 고령토가 있는 지역이냐. 고령토가 여기 많이 있었는데 이런 지역에서 비에 의해서 씻겨 내려오는 거죠. 이렇게 씻겨 내려와가지고 특히 이 지역은 여기에 고령토가 엄청나게 많이 쌓였다. 고령토의 부산물, 폐기물들이 많이 쌓였다고 합니다. 이 점은 어떻게 되느냐? 조사를 했더니 이런 거죠. 실제 이런 지역은 실티, 파인 실트 앤 크레이, 그러니까 어떤 점토 이런 것들이 많이 쌓여 있는 겁니다. 이쪽은 많이 쌓이다 보니까 밑에 있는 것처럼 고령토에 저항성이 없는 삼각조개. 그 말은 고령토가 많이 있으면 살 수가 없는 그런 조개들은 개체수가 작은 거예요. 여기 개체수가 많죠. 근데 이런 지역, 이런 점선으로 표현된 지역은 지금 여기는 고령토 폐기물이 많이 쌓여 있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역은 개체수가 작고, 그 다음 이 실을 보시면 고령토에 저항성이 있는 이 생물, 불가사리 같은 거죠. 그렇죠? 이것은 고령토가 많이 쌓여있는 지역에 까만 점이 더 커졌습니다. 무슨 말이죠? 저항성이 있다 보니까 나는 고령토 좋아 하고 더 많이 모여들어서 많이 사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 분포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비산재. 이 비산재는 고령토 폐기물은 고령토를 만들 때, 성광 폐기물은 성광, 광산 활동할 때, 비산재는 화력 발전입니다. 화력 발전할 때 뭔가 석유를 마구 태우면서 그때 남는 게 있습니다. 타지 않고 남는 게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옛날 할머니 집에 가서 나무를 태우거나 그러면 나무를 아궁이에 마구 넣고 태우면 끝내 어떻게 되죠? 밑에 재가 남습니다. 남을 수밖에 없어요. 종이를 태워도 어떤 종이들은 100% 산화돼 가지고 거의 찌꺼기가 안 남는데 보통은 태운 다음에 재가 남게 됩니다. 그 재가 바로 뭐냐? 비산재가 됩니다. 워낙 가벼워서 보통 태우고 위에서 날아가다가 쌓이니까, 그죠? 그게 비산재가 됩니다. 이렇게 석유나 석탄을 이용한 화력발전소에서 발생되는 아주 미세한 분말입니다. 그것이 비산재다. 이 비산재는 그 안에 뭐가 있느냐면 알루미늄, 철, 산화물, 그리고 미량의 중금속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태우고 난 다음에 옛날에는 태우면 굴뚝에 통해서 굴뚝이 이렇게 높아가지고 저 위에서 다 그냥 마구 버렸을 거예요. 옛날에는 환경에 신경 안 쓸 때는. 근데 이제는 그렇게 나가는 것을 다 집진 시술이라고 그러죠. 먼지가 나가지 않도록 먼지를 다 흡착을 합니다. 제거를 합니다. 제거를 해서 굴뚝에서
배기가스로 인해 배기가스로부터 그러한 것들이 나가지 않도록 제거를 해주는 장치가 다 개발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끝내는 화력발전소 같은 경우는 계속 태운 다음에 그 열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태울 때 나오는 먼지 속에서 이런 비산재를 계속 회수를 어떻게 되는 그 비산재의 양이 꽤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아궁이에다 나무 이만한 거 몇 개 집어넣으면 제가 이만큼 생기죠, 그죠? 근데 화력발전소에서는 석탄 얼마나 들 것 같습니다. 얼마나 들 것 같습니까? 어마어마한 양의 석탄이 들어갑니다. 그 말은 뭐죠? 어마어마한 양의 비산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비산재의 양이 열립니다. 이것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